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전격 소환했습니다. 계엄을 막으려 최선을 다했다는 게 그동안 한 전 총리의 주장이었는데 그걸 뒤집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실제 저희 취재 결과 한 전 총리는 계엄 직후 총리실 참모에게 찬성한 국무위원이 없어도 계엄 선포에 문제가 없는지 계엄의 적법성을 확인시켰고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킨 뒤에는 그 요구를 곧바로 따라야 하는지도 파악해본 걸로 확인됐습니다. 내란에 동조했거나 최소 방조한 게 아니냐 논란을 피할 수 없는 행적입니다. 바로 한 전 총리를 조사 중인 특검으로 가보죠. 자, 조혜연 기자. 한덕수 전 총리는 지금도 계속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네, 한 전 총리는 오전 10시부터 특검에 나와서 지금 8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미 경찰 단계에서부터 내란에 동조 혹은 방조했다는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돼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에 만들어진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 그러니까 서명까지 했다가 이를 다시 폐기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수사 대상입니다. 한 전 총리는 이런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국무위원들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후 3시 30분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서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장관님, 그때 당시에 국무회의 참석하셨을까요? 아니요, 못했어요. 안 했는데 근데 오늘 특검 왜 출석하시는 건가요? 참고인으로 불러서 그냥 가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했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오전부터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회의에 없었던 국무위원들도 조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박지영 특검부는 언론 브리핑에서 국무위원의 권한이나 의무, 역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이 계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좀 침해당했다고 보고 이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같은 국무위원이라도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박성재 전 장관은 내란에 동조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고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국무위원들 그리고 아예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은 그 권한을 침해당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에 나오라고 했잖아요. 윤 전 대통령 이번에는 나오겠다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5일 출석에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합의했습니다. 다만 출석 시간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10시 출석으로 좀 1시간만 미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가 특검에서 9시 출석으로 다시 못 박자 알겠다고 하면서도 10분에서 20분 정도는 늦을 수 있다는 애매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JTBC 조혜연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한덕수 전 총리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제껏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자신은 계엄에 분명히 반대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 직후 총리실로 돌아가서는 국무조정실장에게 계엄에 찬성하는 국무위원들이 없었는데 괜찮은 거냐며 계엄의 적법성을 일일이 확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저도 역시 걱정하고 반대했습니다.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고도 생각해서 만류하였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런 진술과 배치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방송을 통해 계엄을 선포한 이후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과 만났습니다. 방 전 실장에 따르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한 전 총리는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논의했습니다. 방 전 실장은 지난 1월 검찰 특수본에서 총리님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가 뭐냐, 과반수 찬성이냐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대로 괜찮은 거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도 했습니다. 정족수뿐 아니라 국무위원들의 반대 상황까지 하나하나 따져본 겁니다. 한 전 총리는 그간 대통령실에 도착해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서 얘기를 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며 윤 전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계엄이 선포되자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느냐며 절차적인 부분을 세밀히 짚어봤던 겁니다. 내란 특검은 이런 진술을 바탕으로 한 전 총리가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계엄의 밤, 국회가 발빠르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지만 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가 바로 소집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연락을 돌린 건 1시간이나 지난 뒤였는데 그 1시간 동안 국회의 요구를 곧바로 따라야 하는 건지 따져보고 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계엄에 반대했다면서 정작 국회가 계엄을 해제했을 땐 즉각 따르지 않고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를 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계엄 선포 직후 총리실로가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을 만난 한 전 총리는 계엄이 선포됐다고 국회에 통고가 이루어졌는지 물었는데 그러던 중 새벽 1시 3분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해 곧바로 국무회의가 소집돼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총리실에서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돌린 시간은 1시간 뒤인 새벽 2시경입니다. 그동안 이 1시간 동안에 한 전 총리의 행적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JTBC 취재 결과 국회 통고를 확인하면서도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 전 실장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국회에 통고가 안 됐는데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 해제 의결이 된 건지 아니면 단순히 해제를 요구하는 건지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사이 새벽 2시 남짓 정진석 당시 비서실장으로부터 지금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로 소집해달라 연락을 받고서야 소집 지시를 내렸습니다.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했지만 정작 국회가 해제를 의결했는데도 대통령실에 연락을 받기 전까지 해제를 위해 먼저 움직이지 않았던 게 드러난 겁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전후 한 전 총리의 행적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에 동조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난 대선 국면에서 한 전 총리의 행보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떠밀려 출마했던 분석이 많았는데 수사 내용이 알려지면서 다른 이유 때문에 무리수를 거듭하면서도 출마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선 관리를 말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 달도 안 돼 총리직을 던지고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곧바로 내려간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내란 범죄 책임자는 돌아가라는 반발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껴야 합니다. 다음 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이 선출되자 직접 단일화 압박에도 나섰습니다. 아니 22번이나 아니 22번을 이야기했다고 왜 또 일주일을 또 연기합니까? 그러면 자 후보님께서는 왜 지금 뒤늦게 나타나서 하지만 결국 단일화 협상에 실패하면서 사상 초유의 한밤중 후보 교체 시도가 벌어집니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새벽 3시부터 1시간 동안 받은 후보 등록에 한 전 총리는 30여 개 자료를 내며 입당부터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당원들의 반대로 결국 후보 교체는 무의로 돌아갔고 9일 만에 퇴장한 한 전 총리가 다시 나타난 건 내란 동조 혐의로 출국 금지당한 다음 날입니다. 출국 금지 소식이 알려진 바로 다음 날 나온 지지 선언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돼야 본인의 안위가 보장된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닐까 합니다. 무리수를 거듭하며 대선에 출마했던 배경에도 비슷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김건희 특검도 오늘 현판식을 열고 공식 수사에 나섰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여사는 검찰의 명태균 공천 개입 수사 과정에서 출국 금지됐던 걸로 확인됐는데 김건희 특검팀 역시 이 사건을 넘겨받으며 김 여사에 대해 다시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 출국 금지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현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KT 광화문 빌딩에 사무실을 꾸리고 오늘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공식 수사에 나선 겁니다.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금품 수수,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비리 등 특검법에 규정된 16개 의혹을 수사합니다. 길게는 15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은 준비 기간 동안에 이미 김 여사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검찰과 경찰로부터 여러 사건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 내용도 전달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이 바뀜에 따라 특검이 다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는데 대상자 명단에 김 여사도 포함된 겁니다. 지금까지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수사가 진행돼 왔지만 출국 금지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본격적인 수사기간에 들어간 만큼 특검팀은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와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향한 특검 수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저희 JTBC가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 명태균 씨를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명 씨는 그간 공개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털어놨는데 먼저 자신은 김 여사의 식구였다며 그 식구 중에는 통일교 측이 김 여사 선물이라며 준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받은 최측근 비서 유경옥 씨도 포함돼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식구라고 표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말하는 식구는 진짜 식구들. 정 비서관 유용, 그다음에 그 황 누구지? 정호 뭐 이런 사람들 다 식구 아니나? 식구엔 통일교 측이 준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이 전달된 최측근 비서 유경옥 씨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김 여사 측과 건진법사 측은 식구인 유경옥 씨가 김 여사 모르게 샤넬백을 받고 전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 씨는 김 여사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심지어 대통령 부부의 순방 일정도 언급한 건 이런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란 주장입니다. 2022년 11월 동남아 순방을 앞두고 꿈 얘기를 하면서 아니 꿈에서 비행기가 떨어져서 혹시 남쪽으로 해외 가실 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캄보디아, 발리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태원 참사 직후라 관광지인 앙코르와트는 가지 말라고 했더니 실제 일정이 취소됐단 겁니다. 가지 마라고 그랬죠. 그 많은 그 자녀들이 돌아가셨는데 159명이 죽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관광지 가는 거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명 씨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 관련 매뉴얼을 공유했다고도 했습니다. 매뉴얼을 보내주고 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된 사람 매뉴얼이 뭐가 예전에 홍순 할 때 그 구두 신고 갔잖아요. 하지만 지난해 10월 명 씨 자신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언론사를 통해 대통령실에 경고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건들지 마라 이 말이지. 여사 대통령 음성하고 USB를 그 조선일보 차장한테 줘요. 전달한 것도 확인했고 다 했지. 그리고 얼마 안 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명 씨는 공천 개입 의혹이 비상계엄에 큰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조서를 쓰면은 아마 조서 내용이나 여러 가지가 대검에서 구독하는 사람도 많고 애독자가 많다 하니까 뭐 대통령이 다 봤을 건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영향이 상당히 컸을 거라고 봐요. 계엄이 만약 성공했다면 의혹을 제기했던 자신은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목숨은 창원 교도소에서 나를 지켰다. 내가 아마 총살 1호였을 거다. 명 씨는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치인에 가야 될 길을 가르쳐달라 해서 저는 가르쳐줬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JTBC 윤정두입니다. 명태균 씨는 김건희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인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양보해주는 대가로 공기업 사장이나 장관 자리를 언급했고 김 전 의원이 실제 역에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김 전 의원이 김 여사와의 이런 통화 녹음 파일을 갖고 있을 거라고도 했는데 계속해서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총선 전 경남 창원 의창에 김상민 전 검사가 등장했을 때부터 김건희 여사 관련 소문이 돌았다고 했습니다. 출판 저기가 기념회 때 여사가 올 거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정말 진짜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러 차례 전화로 김 전 검사를 도우란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전화했죠. 근데 조국 수사 때 고생을 많이 했다. 예, 그런 거 보면 그 김건희 여사의 어떤 성품을 봐서는 자기한테 도움을 준 사람을 챙기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김영선 전 의원에겐 지역구를 옮기는 대가로 다른 자리를 챙겨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공기업이나 장관이나 이런 데 한번 내가 신경 써보겠다. 김영선 의원이 아마 서류 준비를 했을 거예요. 김 전 의원이 이런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갖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김영선 전화기에는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철규 의원과의 통화, 그 다음에 윤재옥 원내대표와의 통화, 장동혁 사무총장과의 통화들이 다 남아있을 겁니다. 오늘 공식 출범한 김건희 특검에 자료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검이 공정하고 엄중하며 정의로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입니다. 수사에 협조할지 여부는 특검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최상병 특검 역시 오늘 현판식과 함께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곧바로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부터 소환 조사했는데 임 전 사단장은 조사를 받기 전부터 특검이 수사 기록도 있지 않고 예단한 거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더니 자신은 최상병 사망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수사 개시 직후 처음으로 소환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출석 전 기자들을 만나 자신의 부대원이었던 최상병이 수중수색을 벌이다 사망한 데 대해 도의적 책임만을 인정했습니다. 수중으로 들어가라는 수색을 하지도 않는 저에게 또 작전 통제권이 없는 저에게는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수사팀이 자신을 핵심 피의자로 지목한 데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특검께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예단한 수사를 먼저 예단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를 고발한 사람을 특검보로 임명하려고 이름을 거론하셨고. 하지만 수사팀은 임 전 사단장이 최상병의 사망과 더불어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전방위로 얽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 해병이 사망하게 된 과정에서부터 이에 대한 수사 외압이 행해진 정황들에 이르기까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 모든 사건의 사실 핵심 당사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경로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대통령실이 수사 은폐, 외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번지며 특검 출범에 단초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도 특검팀이 풀어야 할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에 대해 김 여사나 이종호 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대적인 검찰개혁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퇴임했습니다. 심 총장은 퇴임 날까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끝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마지막 출근길,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또다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을 위하는 그러한 국가의 백년 대교로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퇴임하는 총장이 당일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비공개로 열린 퇴임식에서도 신 총장은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옳은 길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심 총장은 2년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9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취임 초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봐주기 수사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 총장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검찰 2인자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검찰 개혁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법조인으로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검사의 수사를 일체 금지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논리적, 물리적으로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검찰 지휘부가 대대적으로 재편됨에 따라 누가 검찰 조직을 이끌지 후속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이렇게 심우정 검찰총장이 정부 여당이 예고한 검찰개혁에 우려를 표하자 민주당에서는 개혁 수사 대상이 할 소리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검찰개혁 토론회도 열었는데 차기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박찬대 정청래 의원이 나란히 참석해서 추석 전에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며 신중한 검찰개혁을 당부하자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국민 기본권을 걱정하시는 분이 김건희의 부정부패 의혹을 덮어주고 내란 수계 윤석열의 탈옥을 도왔습니까?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오후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 지금 당장! 추석 전에 검찰개혁! 다음 달 2일 뽑는 민주당 차기 당대표의 도전장을 낸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9월까지 검찰청 해체. 더 이상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 아래 검찰청은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수사권 조정 정도로는 스스로 정치 세력이 된 검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검찰개혁은 다시 검찰공화국 또는 검찰 독재국가로 되돌아갈 여지를 한번겨 놓자는 의미. 국민의힘에서는 또 다른 기구를 통한 권력의 수사권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지만 민주당은 기득권 내려놓기라고 맞받았습니다.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가지고 마음대로 정적을 향해 수사하고 우리 편은 봐주기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 아닙니까? JTBC 한민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째가 되는 내일 첫 기자회견을 엽니다. 대통령실은 약속 대련이 아닐 거라고 밝혔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약 1시간 40분간 진행될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째를 맞는 소감과 향후 국정 운영 방향부터 밝힐 전망입니다.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입니다. 회견은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참석자들이 둘러싸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대통령과 기자들과의 물리적 거리를 더 좁히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연단에 올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땐 총 50분 중 20분 정도를 모두 발언에 할애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끝장 토론을 하겠다 했지만 빈말이 됐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 하자. 네? 이제 하나 정도만 해. 네. 목이 아프다 이제. 네. 그래 더 할까? 이번 회견은 민생 경제와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와 기타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추경 편성부터 미국과의 통상 협상 상황, 부동산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민 사서함에 접수된 질문들에도 이 대통령이 직접 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이 대통령이 기회가 되면 어떤 형식이든 다양하게 소통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번 기자회견은 약속대련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실제 스크린 골프장이 설치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경호처 간부가 건물을 시공한 현대건설 측에 비용을 대신 내달라는 요구까지 했다는데 이런 진술 내용은 김건희 특검에게도 넘어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한남동 관저 스크린 골프장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기록을 최근 확보했습니다. 이 중에는 올해 1월 감사원이 검찰에 입첩한 경호처 전 간부 A씨의 진술 등이 담겨 있습니다. A씨는 관저공사 등을 총괄한 인물입니다. 그중 2022년 7월 현대건설과 맺은 계약, 경비시설 및 초소공사 명목이었지만 사실 관저 뒤편에 스크린 골프 시설이 설치된 건물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공사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A씨가 현대건설에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A씨가 현대건설 담당자를 만나 비용을 대신 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현대건설이 우리가 납부하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겁니다. 그러자 A씨가 내가 잘 아는 중소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하자며 업체 대표를 소개해 주겠다고까지 말했다는 겁니다. 이면 계약을 제안한 걸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A씨가 언급한 인테리어 업체는 대통령실 리모델링 등과 관련해 60억 원대 수의 계약을 따내기도 했던 곳입니다. 해당 업체에 경호처에 대납 요청이 있었는지 실제로 돈을 지급했는지 등을 물었으나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오늘 사무실에는 안 계시고요. 직원들 지금 다른 거 외부 근무 나가 있어서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현대건설은 계약서상 보안 조항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어떤 규모로 대납이 이루어졌는지, 스크린 골프장 건물이 짓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경호처 예산에 어떤 돈이 들어갔는지 특검 수사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경호처 간부는 이 스크린 골프장에 인조잔디와 티박스, 소파까지 설치돼 있었다며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앞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에 나와 초라한 창고라고 주장한 바 있죠. 계속해서 김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 스크린 골프장이 설치됐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대통령실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뭐가 이제 저런 호화 시설이 있느냐 이게 이제 초점이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우나나 어떤 스크린 골프 없고요. 창고로 제가 직접 오시면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아주 검소하고 초라한 그러한 대통령 관저라는 말씀이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 청와대 관저에는 있었습니다. 제가 증인 선서까지 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올 초 감사원이 확보한 경호처 간부 A씨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실내 스크린 골프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벽면과 인조잔디가 있는 티박스 등이 갖추어져 있었다며 소파와 붙박이 옷장도 설치되어 있었다고 말한 겁니다. A씨는 현대건설과 스크린 골프장 시공 계약을 주도한 경호처 간부입니다. A씨의 증언은 당시 현대건설이 경호처에 제안했던 도면과도 거의 일치합니다. 야외 휴게 공간이라는 제목인데 소파와 붙박이장, 스크린 골프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2024년 2월 촬영된 위성사진엔 스크린 골프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나무로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데 잘 드러나지 않게 한 것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지시였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창고에 불과하다면서 경호처장까지 나서서 신경 쓴 것도 의아한 대목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한남동 관저에 시설들이 남아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골프장 시설을 누가 얼마나 이용했는지, 만약 철거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특검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김건희 여사 가족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부당 청구한 14억 4천만 원을 돌려놓으라고 했었죠.
요양원 측이 이 돈을 못 내겠다며 공단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결국 기각된 걸로 취재됐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일가는 여기에도 불복해서 이번엔 대형 로펌을 동원해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김건희 여사 가족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통보한 부당 청구 환수액은 총 14억 4천만 원입니다. 세탁 업무를 해야 하는 위생원이 출퇴근 차량을 운행했고 관리인은 대신 세탁을 하는 등 인력 배치 기준을 어겼다는 겁니다. 또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채우지 않았는데도 그 이상 일한 것처럼 전산에 등록해 급여를 추가로 받았다고 공단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요양원 측은 뭐가 문제냐며 반대 의견서를 공단에 제출했습니다. 위생원하고 관리인이 둘이 서로 상호 보완으로 일을 하는 일. 그냥 놀게 하고 급여를 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공단은 이런 의견을 전부 기각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달부터 요양원 측이 청구하는 요양급여 비용에서 14억 4천만 원을 차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요양원 측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소송을 할 계획입니다. 소송을 걸어서 재판을 하면 거의 요양원이 승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와 함께 다른 불법 운영 의혹들도 서둘러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회계부정이라든가 이 속에서 일어났던 노인학대 문제를 현지 조사하면서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수사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거는 좀 신속하게 건강보험공단은 이르면 다음 주 요양원을 형사 고발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오늘이 겨우 7월 2일인데 이미 전국은 찜통더위에 갇혀버렸습니다. 이런 폭염을 피하려고 7월 초로 당겼다는 대구의 명물 치맥축제도 36도를 웃도는 폭염경보 속에서 치러지고 있는데 바로 현장 갔다가 7월 초 날씨가 대체 왜 이런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도열 기자, 오늘도 많이 더웠는데 그래도 치맥축제는 많이 모였다고요? 네, 잠시 뒤 7시 30분에 개막식을 시작하고요. 지금은 사전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뒤로 보시는 것처럼 평일인데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붐비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년처럼 이 축제장에 100만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폭염을 피하려고 7월 초로 당긴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축제를 2013년 시작한 이후 계속 7월 중순에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과 21년에 코로나로 축제가 잠시 중단됐다가 다시 열리기 시작한 2022년부터는 7월 초로 축제 일정을 당겼습니다. 7월 중순에 대구 날씨가 축제를 준비하기에도 또 축제를 즐기기에도 너무 덥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대구는 닷새째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남 밀양의 낮 최고 기온이 38.3도까지 올라 올여름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고 이곳 대구도 36.4도까지 올랐습니다. 시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래는 좀 7월 중순부터 더운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7월 초인데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좀 힘든 것 같아요. 7월 페스티벌을 네, 덜 더운 날씨에 행사를 치르려고 일정까지 당겼는데 올해는 이런 준비마저 무색하게 불볕더위 속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하루 뒤 곧바로 폭염경보로 격상한 이후 대구는 36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만약을 대비해서 의료진도 준비시키고 있는데요. 5시 30분쯤엔 행사 스텝 한 명이 탈수 증상과 어지러움을 호소해서 구급대원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밤에도 이렇게 덥다는 거잖아요. 어제 강릉에서는 밤에도 30도가 넘는 초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지난밤 강원 강릉의 최저기온이 30.3도를 기록했습니다. 최저기온이 30도를 넘는 올해 첫 초열대야가 찾아온 겁니다. 7월 초 기준 1911년 강릉의 기상을 관측한 이래 가장 높은 최저기온이었고 서울도 26.8도를 기록해 역시 7월 초 기준 1907년 서울의 기상을 관측한 이래 가장 높은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7월 20일이 되어서야 열대야가 찾아온 부산도 어젯밤 25.9도를 기록하면서 열대야를 겪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국이 펄펄 끓는 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어서 밤낮 없는 더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구 치맥 페스티벌 현장에서 JTBC 윤두열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7월 시작부터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95%가량의 폭염특보가 내려질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장마가 끝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
실제 어떨지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멀리 갈 것 없이 도심 속 야외 수영장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시원한 물속에 들어가 더위를 식히고 열심히 발차기 연습도 합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너무 후덥지근하고 약간 동남아 날씨처럼 너무 습해서 차라리 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장마 한 마리 무색하게 비는 오지 않고 전국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게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산을 들고 다녔다가 다시 넣어놨다가 다시 넣었다가 꺼냈다가. 지난달 20일 시작된 중부지방의 장마 동안 서울에 하루 10mm 넘게 비가 내린 날은 단 하루에 그칩니다. 하루 0.1mm의 강수량조차 기록되지 않은 날도 5일이나 됩니다. 그렇다고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정체전선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게 되는데 덥고 습한 이 고기압이 최근 한반도를 뒤덮으며 정체전선을 북한까지 밀어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이번 주 내리는 비는 북한과 우리나라의 일부 접경 지역에 집중될 걸로 예측됩니다. 그 사이 폭염은 이어져 내일도 서울 낮 최고 32도, 대전 34도, 광주 33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장마가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주춤하면 장마 전선은 수도권으로 내려와 언제든 비를 뿌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마가 종료되었다 또는 앞으로 이어질 거에 대한 분석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실황 분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더라도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에 머무르면서 습식 사우나 같은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박상우입니다. 폭염에 신음하는 건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리쬐는 땡볕에 한낮 기온이 46도를 넘어서면서 보기 드문 기상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폭염이 이어지면 수만 명이 숨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는데 백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 높이 치솟은 구름이 해변으로 빠르게 밀려옵니다. 재난 영화 속 쓰나미 같은 모습에 겁에 질린 사람들이 뒷걸음질 칩니다. 낮 동안 뜨겁게 달궈진 공기를 차가운 해풍이 밀어올리면서 만든 기상현상입니다. 최근 포르투갈 낮 기온이 46.6도까지 치솟는 등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며 좀처럼 볼 수 없던 이상현상이 생긴 겁니다. 프랑스도 4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립학교 대부분이 휴교에 들어갔고 파리의 명물 에펠탑도 20cm 넘게 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안전 문제로 최상층을 폐쇄했습니다. 프랑스 남부는 전력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원전을 멈춰 세웠습니다. 원자로를 식힌 냉각수가 강에 수온을 올리면서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유럽 곳곳에선 밤 최저 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 현상으로 잠 못 이루는 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Ich stehe halt früh 4:30 auf, mache dann Durchzug und dann kühlt die ganze Wohnung ein bisschen aus. 유럽이 이렇게 뜨거워진 건 고온 건조한 고기압이 만들어낸 덮개 모양의 열돔이 점점 더 확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열돔 현상을 더 자주, 더 강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1950년 이후 70년 사이 열돔 현상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걸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극한 폭염은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유럽의 에어컨 보급률이 10% 중반에 그치는 상황에서 이대로면 수만 명이 숨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이런 폭염이 닥치면 생활 속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늘어납니다. 당장 화재와 고장 위험이 커지는 전기차 사용이 그런데 운전을 하다 떨어져 있는 돌멩이나 과속 방지턱에 걸려 충격을 받으면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반드시 점검을 받아보셔야겠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하부에 뭔가가 부딪히더니 불꽃이 보입니다. 주차 중 높은 경계석에 올라타거나 전기차 시스템을 점검하십시오. 비포장 공사 구간에서 바닥이 긁히는 사고, 모두 배터리 손상으로 이어진 사례들입니다. 일반 내연기관차도 다 발생을 하고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차가 못 움직인다거나 그 정도로 크게 기능상의 어떤 고장을 유발하지 않는데 갑작스럽게 시동이 안 걸렸다. 잘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배터리 경고등이 빠바박 뜨면서
최근 3년간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 손상 사고를 분석했더니 10건 중 9건은 차량끼리 부딪힌 사고가 아니라 단독 주행 중 사고였습니다.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나 과속 방지턱, 경계석 등에 부딪힌 경우입니다. 징후는 늘 늦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도로에서 낙하물을 밟았던 한 차량은 33일 후에 고장이 났습니다. 배터리 손상 확인에 반년이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고 4건 중 1건이 일주일 넘게 지난 후 고장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충격으로 밀폐 상태가 훼손되면서 이물질이나 물이 들어간 겁니다. 배터리 고장 현상은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특히 빈번합니다. 배터리가 외부에 노출된 화물차 사고가 전체 절반을 차지합니다. 여름철에 어떤 강우량이 증가하고 또 습도가 증가하고 그리고 실내외 기온 차이에서 안에 습기가 차게 되는 그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전문가들은 배터리가 손상 시 시간이 지날수록 수리 부위와 비용이 커지는 만큼 당장 운행에 문제가 없더라도 충격을 느끼면 바로 점검을 받으라고 조언합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오늘 대관령 휴게소에서 80대 여성이 몰던 SUV가 식당으로 돌진해 1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잘못 알고 밟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 도심에서 차량이 인도로 달려 행인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는데 조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이 북적입니다. 분홍색 옷 입은 여성들이 식당 밖 무언가에 놀랍니다.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는 순간 흰색 SUV가 유리벽을 뚫고 달려듭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강릉 대관령 휴게소에서 SUV가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SUV는 이 자리에 주차하려고 들어오다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앞에 있는 말뚝 하나를 친 뒤에 식당으로 돌진한 걸로 보입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과 60대 여성 2명 등 모두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한 대학의 국제여름학교에 참가한 외국인 여성 5명을 비롯해 모두 7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잠입 때 사람이 한 분 달리셨는데 저희는 뭐 봤을 때 움직이지도 않고 몸이 꺾인 상태라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수입 SUV를 모은 82살 여성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했습니다. 오지하게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차 대다가 잘못 밟았대요. 어젠 서울 상암동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전기차가 인도를 가로질러 벤치를 덮쳤습니다. 앉아있던 4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전기차 운전자 역시 페달을 잘못 조작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니는데 그런 경우가 저한테도 혹시 일어날까 봐 불안한 것들이 있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 같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지난달 법원이 홈플러스 인수합병을 공식화한 가운데 2만 명 가까운 직원과 협력업체들은 해결나 인수합병이 무산될까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상황은 녹록지 않은데 새 주인 찾는 작업이 무산될 경우 사회적 파장도 예상됩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됐다가 홈플러스에 취직해 10년째 근무 중인 오변순 씨는 최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밟는 동안 임대료 문제 등으로 근무 지점이 폐점 위기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불안해갖고 어디로 가야 될까? 진짜 없어지나? 나가면 사실 저희가 갈 데가 없잖아요. 마트에 입점한 점주와 협력업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외부 업체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언제 나갈지 모르는 좀 그런 부담감도 압박감도 좀 심하게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가 됐으면 하는. 현재 홈플러스는 일단 청산 대신 인수합병, 새 주인 찾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정 마감 시한인 내년 3월까지 마땅한 인수자가 없다면 청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경우 2만 명에 가까운 직원은 물론 점주와 협력업체까지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남편이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인데 이게 무너지면 진짜 일거리나 뭐 돈벌이나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주변 상권도 다 무너질 게고 계속 연쇄적으로 아마 무너질. 몇몇 그룹사가 인수 후보로 거론되지만 조 단위에 이르는 매각과 부채, 침체를 겪는 내수는 부담입니다.
유통산업이 지금 저성장 국면이고 진짜 내수 시장이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고용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이 M&A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르면 다음 달 인수 희망자가 윤곽을 드러낼 걸로 보이는데 홈플러스는 11월엔 최종 인수자 선정 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최종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최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준비한 거는요. 처음부터 불법입니다. 2년 전이죠. 2023년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북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지역 유림과 간담회를 가졌고요. 이후 서원 내에 소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념식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도에 맞춰서 하나, 둘, 셋. 네, 이후 이 나무 앞에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죠, 심은 나무라는 이런 비석이 하나 설치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비석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나무는 그대로 있고 비석만 사라졌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치운 건지 병산서원 관계자도 모른다, 안동시도 모른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언제 사라진 건지는 압니까? 일단 추정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3월이었죠.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 큰 산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 병산서원 코앞까지 이렇게 산불이 번지려고 하자 산림당국은 이렇게 헬기로 물을 뿌리면서 예방을 했고요. 또 지상에서도 물을 뿌리며 방어선을 구축을 했었는데 보이시나요? 네. 당시 돛단이 있네요. 네, 비석이 저렇게 포착이 됐었습니다. 자, 이게 3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9일에 이 서원통합관리센터가 산불 피해 조사를 하던 중에 이 비석이 사라진 걸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13일 정도 되는 기간 사이에 비석이 사라진 건데요. 네. 그 기간 다들 아시는 큰 사건이 있었죠. 바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이 비석이 사라진 게 뭐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일단 저희가 안동시에 직접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좀 골칫덩어리였다고 합니다. 네. 서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이 비석을 발로 차고 또 욕설을 하는 등 항의하는 일도 잦았다고 하는데요. 이 병산서원은 임진왜란 영웅이죠. 이 서해 류성룡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만든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곳에 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비석을 세워두는 게 부적절하다, 뭐 이런 항의였겠죠. 자, 결국 4월 4일, 그러니까 탄핵과 맞물려 누군가가 이 비석을 치운 것 아니겠느냐 정도로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뭐 비석을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뭐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요. 이 병산서원이나 안동시 모두 이 비석을 누가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애초에요? 네, 병산서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나무를 심고 며칠 뒤에 비석이 설치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네. 또 안동시 측은 뭐 대통령실에서 갖다 놓은 것 아니겠느냐 정도로 추측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식수와 비석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심은 나무가 불법이었다고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 하실 텐데 이 문화유산법에 따르면요. 식수나 비석 등 국가지정 문화유산, 국가지정 유산구역의 형질을 바꾸려면 지자체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유산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실은 이 기념식수 신청을 하지 않았었고요. 비석 또한 당연히 무허가였던 겁니다. 자, 안동시 관계자에게 이 또한 직접 물어봤더니 이 나무를 심은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실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지자체가 대통령에게 신고하라 당시 요청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부터 불법이었던 게 사라진 셈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도 볼까요? 네, 다음 이슈는요. 국회보다 손자입니다. 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10일 이 리박스쿨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여야는 관련 증인들도 합의를 해 채택을 했는데 이 문제는 핵심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은 극우 사상 교육의 실체를 밝힐 핵심 증인입니다.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자마자 해외 출국을 해버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손자 생일잔치에 참석하기 위함이라.
네, 저는 아직 손주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손주는 내리사랑이라고 하나요? 네, 국회 청문회를 내팽개치고 손자 생일잔치에 가겠다는 할아버지의 사랑이 조금 느껴지긴 합니다. 자, 김주성 이사장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한 인사입니다. 네. 자, 한국교원대 명예교수였던 시절 이 리박스쿨 주간 행사 강연에서 했던 말,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적인 세계는 폭력이 지배하는 세계. 가정의 본질을 폭력에다 두는 거예요. 근데 쟤들은 그거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람까지 죽였지 않습니까? 전태일 죽고 이한열 죽고 많이 떨어져 죽고 그런 게 얘들은 죽음의 미학이 굉장하죠. 네, 아무리 손주 내리사랑이라고 해도 청문회를 이런 이유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걸 국민들이 얼마나 또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다른 증인들도 참석이 불투명하다고요? 네, 리박스쿨은 아시다시피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고 또 초등학교 늘봄학교 자격증 지급을 미끼로 댓글팀을 모집해 운영을 했다. 그 과정에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김문수 후보를 띄우는 댓글 공작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자, 이 단체의 대표죠.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또한 핵심 증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 이 출석 요구서조차 전달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전화번호를 계속 바꿔요. 그리고 실제로 리박스쿨 사업장도 폐쇄를 하고요. 그리고 어저께 집으로 송달을 갔지만 송달을 받지 않아요. 투명인간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네, 여야가 합의를 해서 채택한 청문회인데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당장 국회 출석을 회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번에 나오지 않으면 9월 국정감사뿐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 부를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또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종혁 기자였습니다.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을 엿새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받기만 하고 양보는 모르는 은석바지라며 관세를 기존보다 높은 30%대로 올릴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반면 협의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와는 비교적 열린 태도로 자동차와 철강 관세 면세까지 논의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8일 만료되는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의로 정한 상호관세율을 그대로 각국에 통보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일본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면서 30%가 넘는 고율 상호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hat I'm going to do is I'll write him a letter, say we thank you very much, and we know you can't do the kind of things that we need, and therefore you'll pay a 30%, 35%. 막말에 가까운 표현으로 직격탄도 날렸습니다. We've dealt with Japan. I'm not sure if we're going to make a deal. I doubt it with Japan. They're very tough. You have to understand they're very spoiled. 이에 반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협상 불량 국가로 한국을 직접 지목하진 않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과의 연쇄회담에서 상대적으로 열린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JTBC에 미국 측이 한국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느냐에 달렸다면서도 자동차와 철강 관세 면제 문제까지 포함해 논의 테이블에 올려주자는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가 만료되기 전에 일부 관세 면제 등을 논의할 장관급 회담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하고 미국 측과 일정 조율에 들어간 걸로 전해집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미국 달러는 최악의 상반기를 맞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10% 넘게 떨어졌는데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미국 달러 가치는 상반기에만 10% 넘게 폭락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96.46까지 떨어졌습니다. 달러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 건 1973년 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이렇게 폭락하는 달러 가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리스크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동맹, 비동맹 할 것 없이 일방통보한 관세 인상을 시작으로 적용 시점과 관세율이 오락가락하면서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자칭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감세안은 재정 적자를 부추기며 안전자산이던 달러의 지위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미국의 재정 적자는 10년 동안 4,400조 원이 늘며 5경 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시장의 심리상 임계점이 넘어간 것 같아요. 미국의 재 증가세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해 보인다. 이런 심리가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 공개적으로 금리를 내리라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독서를 내뱉고 있는 트럼프의 압박도 달러 가치에 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약달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단기적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와 함께 원화 강세로 인한 환차익까지 더해지면서 외국 자본의 유입이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달러 환율이 좀 내려가야 되는 긍정적 영향을 더 높게 평가를 하고요. 수입 물가를 안정화시켜서 우리 소비자 물가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에 반면 한국 제품의 해외 가격이 높아지면 자동차, 반도체 등 수출업체들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사흘 전 폭염특보가 발효된 경남 진주에서 밭일을 하던 60대 여성이 쓰러져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나 홀로 어르신 같은 취약계층에겐 요즘 같은 무더위는 매우 위험할 수 있는데 체감온도 4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도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사흘 전 경남 산청군 119 안전센터에 출동 지령이 떨어졌습니다. 6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열사병 때문인 걸로 추정됩니다. 고구마 밭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쓰러져 있는 걸 체온계로는 38도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 119 센터에 다시 가봤습니다. 오후 2시쯤 취재진 전화기에 폭염 경보가 울립니다. 온도 35도, 습도 53%, 누군가에겐 목숨을 앗아갈 만한 더위입니다. 몸이 안 좋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신고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폭염 구급대와 논밭으로 가봤습니다. 얼음팩과 얼음조끼를 준비하고 주머니에 이제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얼음팩들을 다 하나씩 끼워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입기만 했는데도 체온이 떨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착용을 하고 그다음에 더 필요한 응급 조치가 이렇게 겨드랑이 사이, 사타구니 사이에도 얼음팩을 끼워주고 체온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약과 음료도 챙겼습니다. 고열로 인해서 뇌에 문제가 생기면 열탈진, 열실신이 올 수 있습니다. 마을 깊숙이 들어가 봤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하는 농민들이 보였습니다. 너무 덥진 않으세요, 일하시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날이 너무 더워서 혹시나... 이런 예방 순찰 덕분인지 이날 이곳 온열 환자 출동 신고는 없었습니다. 쪽방촌도 더위가 찾아오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6도였던 대구 중구의 쪽방촌을 의료진과 가봤습니다. 76살 어르신이 홀로 사는 단칸방, 작은 창문과 선풍기가 있지만 너무 더워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실내 온도는 34도, 체감 온도는 40도에 이릅니다. 제가 조금 높아요. 더워서 아마 그런 것 같아, 오늘. 어르신은 미안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가 미안해서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미안하죠. 너무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사람이 미안해야죠. 늙은이가 이렇게 도움받고 일하는데 뭐. 쪽방촌엔 형편이 어려워 에어컨을 둘 수 없는 어르신이 대부분입니다. 의료진은 이들이 더위에 익숙해지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도 이런 분들은 뭐 늘 이랬어서 괜찮다 이렇게 느끼셔서 조금 더 위험해질 수 있죠. 대구 동구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가동 중입니다. 매일 들여다보지 못하더라도 혼자 사는 어르신의 활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활동량 그래프가 보이네요. 대상자 덱에 있는 활동 감지 센서라는 장비가 있고요. 어르신이 무슨 시간대에 얼마나 활동을 많이 했는지. 활동을 해야 하는 시간에 활동이 미감지되면 그때는 응급 상황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 센서가 설치된 88살 어르신 집에 가봤습니다. 보시면 실내 온도, 실외 온도, 습도가 어떤지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인격자다 싶어가지고 항상 자부심을 느끼고 감사하고 살아요. 물 한 잔 마시고 가세요. 아무것도 드릴 것도 없는데. 귀한 물이네요. 보리차, 옥수수, 음악가 다녔어요. 더운데 잡숴 보세요. 네. 이런 폭염이 오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공공기관 쉼터를 적극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 더 필요한 건 관심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위 피하기 힘든 곳에 노출된 사람들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게 중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온열 환자로 의심된다면 119에 곧바로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번트를 하고 아웃됐지만 마치 홈런을 친 것처럼 정말 기뻐합니다. 쉬운 듯 쉽지 않은 번트 하나에 주자가 한 베이스 가냐 마냐, 득점을 하냐 마냐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이 번트가 승부를 아예 바꿔버리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8회 말 원아웃 1, 3루. 문현빈은 처음엔 헛스윙을 한 뒤 두 번째 공에서 갑자기 배트를 내밀었습니다. 자, 번트 됐어요. 스퀴즈! 홈베이스! 이게 승부를 뒤집은 역전의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흐름마저 바꿔 추가 득점에 물꼬까지 텄습니다. 한화는 벤치에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도 스퀴즈 번트를 성공시키며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점수를 짜내는 번트로 팽팽하던 경기 흐름을 돌려놓았습니다. 반면 롯데는 번트 하나에 잘 잡았던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번트를 냈어요. 3루 아웃됐습니다. 그리고 1루까지. 공을 피하려다 어정쩡하게 돼버린 번트. 결국 병살타가 돼 역전까지 노렸던 무사 1, 2루 찬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번트. 희비의 순간들은 쌓여갑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주자들을 한 베이스씩 더 가게 만든 번트에 홈런을 친 듯 세리머니를 하기도. 희생 번트를 성공하고서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주기도 합니다. 번트를 제대로 못 대서 헛스윙이 되는 허무한 장면도. 하늘로 뜬 번트 하나에 진루하던 주자까지 같이 아웃되는 최악의 순간도 터져나옵니다. 상황에 따라 번트의 쓰임새도 다양하고 그 결과 역시 어떻게 이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기습과 희생, 속임수까지 그때그때 다른 번트의 전략이 그라운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요즘 더위는 밖에 조금만 서 있어도 땀이 날 정도입니다. 낮더위뿐만 아니라 밤더위도 만만치 않은데요. 지난밤 강릉에서는 최저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고요. 서울에서도 사흘 연속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 역시 서울의 최저기온이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보이겠고 내일 낮에도 32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폭염특보는 한 차례 더 확대됐고요. 그중 대부분 지역이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해안가에는 내일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겠고 오후부터는 전국의 하늘이 맑게 드러나면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5도 안팎을 보이며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낮 기온은 강릉 35도, 대구 36도로 오늘만큼이나 무덥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